연방수사국이라는 뜻의 FBI는 미국의 법무부 관할이고요. 정보기관이면서 국가안보나 자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잡는 데 목적이 있어요. 경찰과 다릅니다. 경찰 출신도 여기 있겠지만 대부분이 정보 분석가들이고요. 전술 분석가, IT 전문가, 법의학자, 회계사, 컴퓨터 과학자,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수사기관이에요. 누구나 FBI에 지원할 수 있어요. 대신 이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하고요. 미국 시민권과 기밀보안 허가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체력검사와 신체검사 당연하고요. 여기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헌신, 의사소통과 성실성, 공감 능력 이런 걸 갖췄다는 확인이 되면 여기에요. 버지니아주 칸티코에 있는 FBI 아카데미에서 20주 동안 법과 법의학, 행동과학, 고급 조사 인터뷰 기술을 훈련받게 되죠. 어느 직업이든 많은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지만 FBI가 특히 강조하는 건 강한 정신력인데요.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상대할 사람들이라 이 정신력을 강화하는 과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훈련도 있어요. 이게 그 훈련에 사용된 테이프 중 하나입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1979년 10월 31일 할로윈 파티에 갔다가 사라진 피해자의 목소리예요. 납치한 범인이 고문하면서 녹음했는데 주로 고문당하는 소리가 여기 들어있고요. 피해자의 비명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나중에는 차라리 빨리 죽이라고 범인에게 부탁하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녹음이 돼 있어서 훈련생들이 듣다가 뛰쳐나간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고 범인은 왜 이런 소리를 녹음한 건지 이번에는 1979년 할로윈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9년 10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선랜드에서 살던 16살이에요. 설리 레드포드는 옆 동네 친구 집에서 열리는 할로윈 파티에 참석합니다. 파티는 재밌었고 늦게까지 계속 있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집에 돌아갔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밖에 나오는 날이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걸어서 가기로 했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불러요.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흰색 밴이 따라오고 있던 거죠. 남자 2명이 타고 있었어요. 설리를 아는 것처럼 친하게 말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의 단골 손님들이었던 거예요. 설리도 여러 번 본 얼굴이라 인사를 받아줬고 남자들은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어딜 가냐 위험하다면서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평소면 설리가 거절합니다. 성격이 그런데 이날은 날씨도 춥고 피곤해서 탔거든요. 이게 설리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 남자들은 식당 단골 손님이 맞지만 사실은 4개월째 캘리포니아를 돌면서 4명을 납치해 고문하고 성폭행 살해했던 연쇄 살인범들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죠. 캘리포니아의 선랜드 주택가에서 대형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침에 운동 나온 주민이 거리 한가운데에 쓰러진 여성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옷을 입지 않은 채 죽어 있었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목에 철사로 만든 옷걸이가 감겨 있었거든요. 일부러 옷걸이를 걸고 조인 것처럼 피부를 파고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신원 확인해 보니까 전날 할로윈 파티에 갔다가 사라진 16살의 설리 레드포드였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이었지만 온몸에 많은 골절과 자상이 있었고 성폭행의 흔적도 있었죠. 경찰이 당황했습니다. 왜냐? 이미 4개월째 실종 사건 4개를 수사 중이었는데 단서 하나 찾지 못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또 늘어나 버린 거죠. 다행히 설리 사건 3주 뒤인 1979년 11월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로 제보자가 나타났는데요. 그것도 이게 전화가 아니라 제보자가 변호사를 데리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셉 잭슨이라고 밝히는데 혼자 왔다면 경찰은 이 사람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조셉 잭슨은 사기 전과가 많았고요. 출소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전과자였거든요. 최대한 경찰을 피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일 텐데 자기 돈으로 변호사까지 써가며 경찰을 만나러 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겠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설리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가져온 거예요. 제보 내용은 뭐냐?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기는 군대처럼 같은 날 들어와서 동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범죄로 들어온 사람이지만 가석방으로 5개월 전에 풀려났고 자기도 출소하자 오랜만에 밖에서 둘이 얼굴을 보게 됐는데 조셉이 잘 지냈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크게 한숨을 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 여자 5명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 한 명이 얼마 전 썬랜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16살 여자아이라고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건을 뉴스로 봤던 조셉은 처음에 놀랐지만 금방 장난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눈치를 읽었는지 이 남자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뭔가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걸 들은 조셉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테이프 안에는 죽어가는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녹음돼 있던 거죠. 조셉의 교도소 친구가 굳이 자기 범죄 사실을 밝힌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변호사에게 조셉이 이 사실을 말했고 변호사는 경찰에 알려야 된다며 설득해서 사기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서를 오게 됐던 거죠.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은 이상 경찰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조셉의 친구라는 사람을 설리 레드포드 사건의 용의자라 생각했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기꾼 조셉이 신고한 사람의 이름은 로이 루이스 노리스라고 하는데요. 전직 해군이었고 31살에 전자기기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성범죄 전과가 5개나 되는 상습범이었죠. 경찰은 로이가 지난 5개월간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4건의 미해결 여성 실종과 최근에 사망한 설리 레드포드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셉의 신고 내용상 이 로이가 유력해 보이는데 바로 체포하자니 또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해 두고 그동안의 사건과 정말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죠. 여기서 의외의 일이 생깁니다. 로이가 그동안의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의 존재까지 너무 쉽게 자백해버린 거예요. 설리 사건 20일 만이었고요. 같은 날 공범도 체포가 됐습니다. 로렌스 비테커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공범이라는 건 인정했어요. 사건이 잘 풀려가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의외의 일이 벌어지는데 범행은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백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잡힌 로이는 이 로렌스가 사건의 주범이고 자기는 돕기만 한 공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로렌스도 로이가 주범이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거죠.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증거 없이 범인들의 자백만으로 체포한 건데 정작 범인 둘의 자백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경찰은 둘 중 누구 말이 사실인지를 가려내야 했습니다. 누가 주범이고 공범이냐, 이건 형량을 가리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범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하려면 평소에 이 범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장 배경이나 둘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 알아보면 여기서 단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사기꾼의 신고로 잡힌 로이 노리스는 1948년 콜로라도에서 태어나는데요. 아빠는 돈을 벌지 않았고 엄마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부모가 키울 능력이 안 되자 기관에서 아이와 분리시켰어요. 위탁가정에 보내는데 정작 이 사람들도 로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던 거죠. 음식과 옷을 제때 주지 않았고 히스패닉계 가족에게 옮겨가서는 성추행도 당했어요. 로이는 이때부터 자기가 히스패닉계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게 됐다고 진술 과정에서 이야기했거든요. 16살이 돼서야 부모와 다시 살게 됐지만 이 기간도 짧습니다. 친척 집에서 20살인 사촌 누나를 성추행하다가 아빠에게 들켜서 엄청 폭행을 당했어요. 이 일로 로이는 아빠 차를 훔쳐 가출했고 혈관에 공기를 넣는 방법으로 죽을 생각이었지만 잘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집을 나와 살려고 해군에 입대했던 거예요. 군인이 됐지만 대부분이 미수에 끝나긴 했는데 성범죄는 계속 저질렀고 1975년 캘리포니아에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일로 강제 전역당했고요. 교도소에 들어갔던 거죠. 그 교도소가 여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맨스 콜로니라고 해요. 이날 들어갔던 날 로렌스 비테커도 들어왔던 겁니다. 로렌스가 먼저 말을 걸면서 둘이 금방 친해졌다고 하는데 다들 교도소 안에서는 둘이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로이 노리스가 로렌스 비테커를 마치 윗사람처럼 대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는
로렌스 비테커 어떤 사람이냐? 로이보다 8살이 많아요. 1940년 9월 27일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버립니다. 고아원에 들어갔죠. 그러다 한 살에 독일계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이 양아빠 되는 사람이 항공산업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이게 지역 이동이 좀 많은 직업이래요. 그래서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살지 못하니까 로렌스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심하게 탔고 그러다가 남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12살 때 절도를 시작했죠. 그 뒤로 4년간 수백 건의 절도를 저질러요. 그래서 청소년 교도소에 여러 번 들어갑니다. 16살에는 학교도 그만두면서 직업 삼아 이제 차량 절도를 했고 20살이 넘자 남의 집까지 침입해 강도를 저질렀죠. 결국 양 부모는 20년간 키운 아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양했어요. 로렌스 비테커도 이미 여러 번의 절도와 강도로 교도소를 수십 번 갔다 온 사람이죠. 한 번은 너무 심해서 교정치료 과정에 정신감정도 포함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IQ가 138로 나온 겁니다. 지능이 좀 높아요. 고기능 정신 이상자로 분류해서 약물 치료를 시도했는데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사람의 범죄 욕구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오히려 로렌스는 증상이 나아진 것처럼 가짜 연기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범죄들은 정신병에 의한 거니까 약물 치료만 할 게 아니라 교도소를 나와서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가볍게 무시될 만한 말이지만 미국이라 그런지 통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받고도 1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된 거예요. 병원 치료 받으라면서. 하지만 가짜 연기였기 때문에 뭐 자유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교도소 나와서도 계속 강도 상해 저질렀고 또 걸려가지고 장기 수감 선고도 받았지만 또 정신병 핑계대면서 나오고 이게 반복됐거든요. 4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큰 사건을 저질러도 금방 풀려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범행 규모가 커지고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번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훔치다가 직원에게 걸린 적이 있거든요. 훔쳐서 밖에 나왔는데 직원이 따라왔어요. 돈 내라고 하니까 사람들 다니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 직원의 가슴을 찌른 적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심장을 노린 건데 빗 맞으면서 정육점 직원이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살인을 시도할 만큼 범죄 욕구를 조금도 못 참는 사람이었고 결국 이 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도소를 들어갔다가 로이 노리스를 만난 거예요. 로이는 이 로렌스를 자기만의 연예인쯤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자기도 여러 번 강도를 저지르다가 감옥에 왔는데 같은 날 경력이 훨씬 많고 더 크게 노는 강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심지어 먼저 말도 걸었으니 이게 로렌스가 의도한 건진 모르겠지만 로이가 좀 약간의 세뇌나 롤모델처럼 삼았을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 뒤로는 로렌스의 말과 결정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로렌스는 로이에게 가끔씩 감옥에서 금방 가석방 될 테니 걱정 말고 밖에 나가면 젊은 여자들이나 납치에 고문하고 싶다는 말을 해왔다는 거죠. 로이가 여기에 당연히 찬성했고요. 이때부터 감옥 안에서 2번 사건을 계획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로렌스 말대로 둘 다 금방 가석방 됩니다. 로이 노리스에게도 정신병이 있다는 소견이 나온 거예요. 1979년 2월 이렇게 가석방된 로이와 로렌스는 그동안 세운 범행 계획을 실행하게 되죠. 로렌스는 로이에게 작업용 차를 한 대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게 이 차입니다. 흰색 밴을 샀고 로렌스는 차를 고문실로 개조한 뒤 범행 예행 연습을 합니다. 바로 저지르진 않았고요. 지나가는 여성을 처음에 태우고 내려주는 과정까지만 연습해 본 거예요. 한 20명 정도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의심받지 않고 쉽게 차에 태울 수 있는지를 연구한 거죠. 처음엔 쉽지 않았대요. 하지만 마리화나를 주면은 여자들이 금방 호의적으로 변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유인 방법이었던 거죠. 이렇게 방법이 다 정해지자 주로 가출한 10대나 히치하이킹하는 젊은 여자, 여행 온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해변가로 출발했던 거예요. 1979년 6월 24일 오후 7시 45분 첫 범행이 시작되는데요. 피해자는
집에 가던 16살의 루신다 셰퍼라는 여자아이인데 맥주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했어요. 하지만 루신다는 나이도 어리고 나이 차이 꽤 나는 아저씨들이 말을 거니까 당연히 경계했거든요. 그러자 범인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강제로 차에 태워서 납치했고 입에 제갈과 팔다리에 테이프를 감아 묶었습니다. 그리고 차 라디오를 최대로 켜요. 안에서 나는 소리를 감추는 거죠. 그 뒤로 성폭행이 주요 범행인데 로이는 범행 당시만 해도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로렌스가 독단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로이가 예상 밖의 일에 당황하자 로렌스는 이미 죽었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동물들이 어차피 사체 훼손할 테니까 시신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로이를 안심시키고 앞으로 계속 같이 살인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두 번째 피해자는 히치하이킹하던 18살의 안드레아 조이 홀이라고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사진. 루신다 셰퍼 사건 2주 만에 벌어졌는데요. 이때부터 범인들은 살인 전에 고문을 했어요. 로렌스는 이 고문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고 비명소리를 녹음해 남겼습니다. 트로피 같은 거겠죠. 네 번째 피해자는 1979년 9월 3일에 실종된 15살의 제키 길리엄과 제클린 램프예요. 동시에 납치됐고요. 친구로 보이는데 이틀간 끌려다니면서 성폭행과 고문당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이나 계곡에 버렸어요. 범행이 실패한 적도 있긴 하거든요. 세 번째 사건 3개월 만인 1979년 9월 27일 캘리포니아의 이번엔 맨하튼 해안가 근처입니다. 주로 캘리포니아가 해안가니까 그 일대를 범행 지역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여행객들이 많이 올 테니까. 이 해안가 근처에서 혼자 길 가는 여자아이가 납치될 뻔한 적이 있거든요. 피해자는 범인이 약품을 이용해 기절시키려고 했지만 간신히 도망쳤고 운전석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경찰은 대낮에 유동이 많은 주택가에서 납치를 시도했다는 점을 볼 때 성범죄의 목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많이 좁혀온 거죠. 마침 3개월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10대 여자아이 실종 사건과 비슷했기 때문에 연관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0월이 되자 이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에 16살 설리 레드포드가 납치되고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던 거죠. 이렇게 보면은 범행은 로이 진술대로 로렌스 비타커가 주범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범행의 목적은 아무래도 성폭행과 고문이 커 보이고요. 마지막 피해자인 설리는 이 정도가 더 심했거든요. 피해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로이가 자기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자기 손으로 설리를 죽였다고 했을 정도예요. 아마 잡히지 않았다면 범행 수위는 더 높아지고 계속 반복되기도 했을 겁니다. 로렌스는 마지막엔 피해자 시신도 눈에 띄기 좋은 주택가에 버렸거든요. 그전과 다르게. 이유가 있어요. 전까지는 다 숲이나 사람들 잘 가지 않는 곳에 버렸는데 시신이 너무 발견되지 않고 실종 상태로 계속 남으니까 답답했대요. 자기가 저지른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건을 키우고 관심을 받으려고 한 건데 예상대로 다음날 설리가 발견됐던 거고요. 로렌스는 드디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공범인 로이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면 현실적으로 붙잡힐 것 뻔한데 언제까지 이 짓을 반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점점 죄책감도 쌓였고요. 그래서 교도소 동기인 사기꾼 조셉 잭슨을 만난 거죠. 로이 노리스는 자기도 성폭행은 했지만 고문이나 살인은 로렌스 비테커가 무서워서 도울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범행 사실을 밝히자 조셉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범인들이 체포됐던 겁니다. 뉴스에서는 범인들을 툴박스 킬러라고 불렀어요. 고문할 때 쓴 도구들이 주로 가정용 공구함에 있는 연장들이거든요. 그럼 경찰은 서로 자기가 공범이고 상대방이 주범이라고 지목한 진술에서 누가 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느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가 수사에 협조적인 로이 노리스에게 사형을 면제해주는 대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하라는 플리바겐을 제안했던 거예요. 로이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자백한 내용이 앞에 이야기 드린 거고요. 결정적으로 피해자를 고문할 때 녹음한 테이프의 존재도 검찰에게 넘긴 거죠. 이렇게 해서 1980년 5월 7일 로이 노리스가 먼저 재판을 받습니다.
4건의 1급 살인과 2급 살인 1건, 성폭행 2건, 강도 1건의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45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로렌스 비테커의 재판은 7개월이 더 지난 1981년 1월에 열립니다. 심리 중에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들의 음성 녹음 테이프가 재생됐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듣고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한 느낌이라고 표현했어요. 변호사는 로렌스가 다중인격 증상인 해릭성 인격 장애와 관련된 정신이상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과 진범은 로이라면서 감형을 노려봤지만 배심원은 5건의 1급 살인과 1건의 살인 공모, 5건의 납치, 9건의 성폭행, 총기 불법 소지 3건, 많기도 하죠. 모든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예상대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로렌스 비테커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지 38년 만인 2019년 12월 13일 79살에 노환으로 자연사했어요. 왜 이 사람이 형을 받지 못했냐면은 캘리포니아가 원래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형 집행 한 번에 3,200억이 든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거기에 캘리포니아는 부채도 많은 도시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형제를 중지하자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2019년에 잠깐 집행을 중지했는데 막상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2020년에 다시 시행했거든요. 로렌스가 이 틈에 노안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죽는 것도 개 얄밉죠. 로렌스가 죽을 때 로이 노리스는 가석방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밖에 나온 지 1년 만에 노환으로 사망합니다. 사실 담당 형사들은 로이 노리스가 자기는 고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 진술을 그냥 받아줬던 것 같은데 로렌스 비테커를 만나기 전부터 저지른 범행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도 성폭행 전과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도 아무래도 좀 구문에 적극적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먼저 경찰을 찾아와 자백했고 검사의 사법 거래 때문에 공범으로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툴박스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